명절이 다가오면 마음부터 무거워지는 분들 많으시죠. 송편이야 맛있지만 그걸 빚는 손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압니다. 부엌에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묵묵히 음식을 하고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저도 오래 경험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베어버리고 아무 잘못 없는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지던 순간. 그게 명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명절과 고부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이번 명절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아마 낯설지 않을 겁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달력의 숫자가 커지는 것처럼 마음의 그림자도 길어졌다. 시장에 밤이 나오고 골목마다 송편 파는 천막이 서고 아파트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내 심장도 조용히 쿵쿵 박자를 바꿨다. 새벽에 눈을 뜨면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머릿속만 환했다. 무슨 장을 어떻게 보고 언제 시댁으로 들어가고 첫 인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건네야 하는지, 전을 몇 장이나 붙여야 하는지 그런 목록들이 흘러넘쳐 베개 속까지 젖었다. 그때 나는 아직 젊은 며느리였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해라는 한 문장이 명절의 국룰처럼 내 어깨에 얹히던 시절이었다. 시댁 문을 열면 바로 부엌 냄새가 나를 반겼다. 고추의 매운 향과 마늘의 진득한 향, 기름이 달아오르며 내는 작은 폭죽 같은 소리, 큰 접시들이 부딪히는 금속의 마찰음. 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고 나는 겉옷도 벗기 전에 왔니? 손 씻고 바로 들어오렴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환대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땐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세면대 물이 손등을 때릴 때마다 잘해야 한다는 문장이 손등보다 먼저 얼얼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사이에도 눈은 벌써 도마 위로 가 있었다. 파채의 길이가 가지런해야 하고 무채의 두께가 일정해야 하고 깨를 뿌리는 손목의 각도가 어머니와 닮아야 했다. 나는 내 집에서 하던 방식으로 양념을 버무리다가 자주 멈췄다. 아가, 거긴 소금을 조금만. 깨는 마지막에. 그건 먼저 데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서슬이 있었다. 평생을 부엌에서 쌓아 올린 질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끄덕이는 동안 내 속에는 작은 모래주머니들이 하나씩 달라붙었다.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고 허리가 먼저 아픈 척을 시작했다. 싱크대 밑에서 꺼내던 냄비가 유난히 무거운 날이었다. 반찬 이름도 다 외워야 했다. 멸치볶음의 짠맛은 어디까지가 어른 입맛이고 나물의 숨은 어느 정도가 사위 입맛인지. 명절상은 음식의 합창이 아니라 시험지 같았다. 정답은 늘 정해져 있었고 오답은 내 손끝에서 쉽게 나왔다. 한 번은 전을 부치다가 눈물이 국그릇에 한두 방울 떨어졌다. 기름이 튀어 허벅지를 톡 건드린 순간이었다. 뜨겁다 라는 말 대신 죄송해요가 먼저 나왔다. 누구에게 사과한 건지도 모른 채. 어머니는 그때 나를 힐끗 보았다. 기름이 튀는 건 부주의해서 그래.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스르륵 베고 지나갔다. 부주의한 건 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내 마음이 이 부엌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 외부인처럼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덜컥거렸다. 점심과 저녁 사이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어조로 반복했다. 군대, 회사, 주식, 정치.
소파는 넓었고 테이블은 낮았다. TV에서는 예능이 명절 특집으로 더 크게 웃음을 만들었다. 부엌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그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규칙적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뒤집개를 들었다 놓았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등지고 칼을 들었다 놓았다. 같은 시간 다른 노동, 같은 가족 다른 온도. 설거지통에 쌓이는 그릇들의 표면이 마치 내 표정 같았다. 처음엔 반짝이고 나중엔 탁해지는 유리 접시의 둔탁한 소리. 물이 빠지는 싱크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긴 한숨 하나를 같이 흘려보냈다. 밤이 깊어지면 친척들이 모였다. 고모는 늘 내 옷차림을 칭찬해 주었고 숙모는 내 살림 솜씨를 은근히 물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은 어느 정도 넣냐고, 도마는 어떤 재질이 제일 좋더냐고. 나는 대답했고 자주 틀렸고 다시 웃었다. 웃음은 그때 내 유일한 방패였다. 웃으면 대화가 끝났고 웃으면 질문이 넘어갔다. 웃음에는 힘이 있었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렸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설거지로 손끝이 쪼글쪼글해졌다. 밤이 다 되어서야 나는 거실에 앉았다. 등이 소파에 닿자마자 허리가 내일을 걱정했고 내일이 모레를 불렀다. 명절은 이틀이었지만 나에게는 끝나지 않는 연속극 같았다. 1회가 끝나고 곧장 2회가 시작되는 촬영장. 대사도 없고 이름표도 없는 엑스트라. 그러나 없다면 장면이 성립하지 않는 엑스트라. 한 번은 식탁에서 일이 터졌다. 전을 부치다가 어머니가 내 옆에 와서 불세기를 살폈다. 너는 불 조절을 못해. 기름은 뜨겁고 반죽은 차야 하는데 내가 자꾸 중간을 택하니 전이 기름을 먹는다. 그 말은 요리법이었지만 내 귀에는 인생 판결처럼 들렸다. 내가 늘 중간을 택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같다는 느낌. 뜨거운 곳에 서지도 차가운 곳에 앉지도 못한 애매한 인간이라는 느낌. 알겠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입 안에서는 아무 말도 더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 내가 울컥한 마음을 말했을 때 남편은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 원래 그러셔. 원래 그러셔. 그 문장은 내게 삽처럼 느껴졌다. 땅을 파서 감정을 묻어버리라는 신호. 내가 묻고 싶은 건 감정이 아니라 내 목소리였는데. 다음 날 아침 차례상을 차리다가 또 다른 시험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시계의 초침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긴장감. 탕국의 간을 보며 혀끝으로 시간도 같이 재야 했다. 과일을 씻을 때 물방울의 위치에도 눈치를 줘야 했고 전의 모서리가 접시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예쁘게 포개야 했다. 어머니는 나를 부르지도 놓아주지도 않았다. 가까이에서 지시하고 멀리서 확인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누가 나를 칭찬해 줄까? 칭찬이 필요한 어른이라니 하고 속으로 비웃다가도 사실 그 칭찬 한마디가 너무 간절해서 그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질 것 같아서 거울을 보면 눈밑이 더 어두워졌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내 이름보다 무거웠다. 명절 마침표는 늘 점이 아니라 쉼표였고 그 쉼표는 내 숨을 잠깐 멈추게 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나는 이해와 반성을 동시에 배웠다. 내 며느리가 부엌에서 칼을 잡을 때 나는 내 엄지손가락을 본다. 고무장갑을 오래 끼고 일해 생긴 물자국의 자리. 그 자리 위로 내 어머니의 손이 겹쳐 보였다.
그 손으로 내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의 밥을 지었다. 그 손의 기억이 내 입으로 올라와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말이 되어 튀어나오려 할 때 내가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의 말은 물과 함께 잠깐 가라앉았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 방식으로 해보자. 나는 내가 해준 게 맛있더라. 그 말은 처음엔 낯설고 조금 쑥스러웠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환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알았다. 인정이 때로는 양념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사람은 양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정으로 산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날은 참지 못했다. 며느리가 장을 보며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다. 나는 조급해졌다. 명절이 다가오고 손님이 오니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그건 조금 더 신선한 걸로 사자. 내 말투에 바늘이 들어 있었나 보다.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며느리의 손등 위에 올려진 영수증이 가벼운데도 무거워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은데 자꾸 틀리는 것만 같아요. 나는 두고두고 그 말을 떠올렸다. 내가 어머니께 바랐던 바로 그 말. 나는 잘하고 싶다라는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동맹이었다. 함께하겠다는 작은 약속. 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재빨리 나오지 않았다. 내 자존심에 붙은 오래된 고집을 떼어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떼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명절의 공기는 그때 처음으로 다르게 냄새가 났다. 부담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 조미료의 향이 아니라 마음의 향. 한 해는 더 심했다. 친척들 앞에서 말이 엇갈려 갈등이 공개 방송처럼 터졌다. 식탁 위에 참기름 향이 퍼진 직후였다. 나는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고 며느리는 그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님들 계시니 앉아 있어라고 했다. 둘의 호의가 부딪혔다. 고모가 시어머니가 하신다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라고 했다. 숙모가 요즘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예쁘지라고 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을 봤다. 나는 그 순간 내 며느리가 아니라 예전의 나를 보았다. 그리고 늦었지만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하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같은 수도꼭지 아래 섰다. 물은 한 줄기로 흘렀고 내 옆에 선 며느리의 어깨에서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 장면은 가족 사진처럼 내 머릿속에 남았다. 말보다 물이 더 빨리 마음을 씻어주는 날이 있다. 그날이 그랬다. 남편은 그 모든 장면의 가장자리에서 늘 서 있었다.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알았어. 내가 다음엔 얘기해 볼게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은 잘 오지 않았다. 아들로서의 그는 평생 어머니의 방식을 보았고 남편으로서의 그는 내 눈물에 어색했다. 그는 두세 개의 문지방을 오래 밟아 발바닥이 굳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만 화살을 겨누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조금 다른 부탁을 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 내 아내가 혼자가 아니게만 해줘. 그 부탁에는 내 젊은 날의 빈자리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 내 편이라고 말만 해줘도 장을 보는 카트가 덜 무겁다는 걸 뒤를 돌아봤을 때 내 눈을 똑바로 봐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칼끝이 덜 미끄러진다는 걸 나는 몸으로 기억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는 젊었다.
젊은 고개는 빠르게 배우고 오래 기억하길 바라며 나는 속으로 작은 기도를 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명절의 풍경도 바뀌었다. 제사상을 간소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반찬 수를 줄이자는 제안이 힘을 얻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자고 했고 누군가는 외식을 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놀랐다. 전통의 무게는 쉽게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전통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전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접시의 모양이 바뀐다고 조상의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절하는 각도가 조금 틀어진다고 감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말했다. 좋다. 간단히 하자. 대신 서로 덜 힘들고 더 웃자. 내 말에 어머니가 잠깐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슬픔과 안도가 함께 들어 있었다. 세대가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내 젊은 날의 어머니였고 나는 이제 어머니의 지금이었다. 시간은 돌고 마음은 배운다. 나는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다. 이번엔 김치찌개 내 레시피로 해보자. 다들 좋아해. 그 문장을 보내고 나면 곧장 답장이 온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재료는 제가 준비할게요. 고맙다는 말과 준비하겠다는 말 사이에 한 집안의 공기가 바뀐다. 부탁과 허락이 아닌 제안과 합의. 가르침과 훈육이 아닌 공유와 초대. 그 작은 전환이 식탁의 온도를 미리 덮인다. 손주들이 나란히 앉아 젓가락을 들고 사위와 딸도 다시 초등학생처럼 서로의 그릇을 건드리며 웃는다. 그때 나는 알았다. 명절은 음식의 사전이 아니라 사람의 문장이라는 걸. 잘 익은 문장에는 쉼표가 있고 여백이 있다. 여백이 없으면 사람은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덜그럭거릴 때가 있다. 엄마라는 호칭과 시어머니라는 호칭이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이름표가 다르면 말투가 달라지는 낯선 순간. 그럴 때면 나는 를 닫고 부엌문을 잠깐 연다. 예전에 내가 서 있었던 자리. 그 자리로 걸어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물소리를 듣는다. 물은 과거와 현재를 혼합하는 능력이 있다. 따뜻한 물은 분노를 식히고 차가운 물은 과열된 자존심을 식힌다. 손을 씻고 나오면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다. 악기가 조율된 것처럼 내 마음도 한음 낮아진다. 낮아진 마음으로 다시 식탁에 앉으면 대화가 더 천천히 흘러간다. 천천히 흐르는 대화에는 빠지는 사람이 없다. 모서리에 앉은 사람도 중간에 앉은 사람도 같은 속도로 말하고 같은 속도로 듣는다. 그게 내가 배운 명절의 새로운 리듬이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끌고 와서야 나는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드디어 찾았다. 너는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 애씀은 충분히 소중하다고. 너는 부족한 며느리가 아니라 처음인 며느리라고. 처음은 늘 서툴고 서툴러서 인간적이고 인간적이라 함께할 수 있다고. 그러니 다음 명절이 두렵다면 오늘 밤만은 푹 자라고. 내일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보다 가벼운 마음을 먼저 챙기라고. 부엌에 들어가면 칼보다 먼저 미소를 꺼내고 불을 올리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누군가가 너에게 지적을 하면 한 박자 쉬고 누군가가 너를 칭찬하면 두 박자 더 웃으라고. 내가 웃을 때 집은 이긴다고. 그 웃음이 켜지는 순간 오래된 규칙들도 잠깐 고개를 숙인다고. 그건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승리라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지금의 나에게도 말하고 싶다. 내가 지켜온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방식이 또 다른 방식과 만나 새로운 음식을 만들 시간이라고.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라는 문장을 우리 집은 이제 이렇게도 해라는 문장으로 바꿔보자고. 그도 하나가 며느리의 허리를 펴고 손주의 웃음을 길게 만들고 아들의 어깨를 편하게 해준다고. 명절은 시험이 아니라 재회이니 점수 대신 안부를 묻자고. 맛있니 배부르니 힘들지 고맙다. 그런 말들로 상을 차리자고. 그러면 그 상은 먹기도 전에 이미 푸짐하다고. 올해 명절에도 나는 부엌에 설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전의 전쟁터가 아니라 지금의 거실처럼 따뜻할 것이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본인의 레시피를 펼칠 것이고 나는 그 옆에서 내 기억을 조심스럽게 얹을 것이다. 남편은 설거지 통으로 접시를 옮길 것이고 아들은 수저를 반듯하게 놓을 것이다. 손주들은 과일을 씻고 딸과 사위는 사진을 찍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은 명절이 끝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벽돌 대신 말로, 시멘트 대신 인정으로, 지붕 대신 웃음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에는 문이 많을 것이다.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잠시 머무는 문, 다시 돌아오는 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 명절이 다가오면 그 문을 먼저 닦아두자. 손잡이가 반짝이면 마음도 반짝인다. 반짝이는 마음으로 앉은 식탁은 오래된 오해도 가만히 녹인다. 나는 더 이상 명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오고 이제 나는 조금 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고맙다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괜찮다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걸 바꾸는지. 사랑은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오래 온다는 걸. 그래서 올해도 나는 작은 목소리를 준비한다. 수고했다. 맛있다. 고맙다. 다음엔 더 쉬게 하자. 그 네 문장이 집안의 온도를 올리고 갈등의 불을 낮추고 여백의 의자를 하나 더 놓는다. 그 의자에는 늦게 오는 사람도 먼저 떠난 사람도 마음이 미리 앉아 쉴 수 있다. 명절은 그런 의자를 준비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걸 안다.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참 많이 서툴렀습니다.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했고 상처받으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알겠습니다. 명절은 음식을 완벽하게 차리는 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날이었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명절을 앞두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경험을 나눴고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가족들의 시선에서 본 명절 갈등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이면 명절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